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영업일을 전전하다가 30 중반 넘어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흥신소를 차렸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었고 제 형제나 다름없었으며 저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바로 제 친구 김인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니 어쩜 제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전 반드시 인석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인석이를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기시고 일을 다니셨습니다. 엄마가 다니는 공장은 대도시에 있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저를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 저는 어른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돈을 버는 대신 외할머니가 제 양육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만큼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대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저를 보내신 듯 했습니다. 워낙 시골 동네라 제 또래 아이는 없었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똥개 몇 마리가 고작 제 친구였어요. 할머니도 하루 종일 텃밭이나 다른 집의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식사 때가 되어야 오셔서 제 밥을 챙겨주시고 밀린 집안일을 하시다가 날이 저물면 TV를 켜두신 채 잠이 드셨습니다. 전 학교 들어가기 전엔 똥개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전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저를 끼고 앉아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건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었고 전 한글도 학교 들어가서 겨우 깨우쳤습니다.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장이 쉬는 날이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왔지만 엉덩이를 내려놓자마자 곧 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2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읍내까지 밤새 걸어가야 했거든요. 처음엔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많이 울었고 같이 갈 거라고 떼를 쓰기도 했지만 그게 안 먹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애써 엄마가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가는 것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전 아마 그때부터 사람에게 정을 준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 정작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연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 똥개 녀석들과 산으로 들러 뛰어다닐 때는 내성적인 줄 몰랐는데 막상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늘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도 없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생각을 오래 하면 당연히 행동도 느렸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표에 선생님은 항상 내성적이며 교우관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적으셨어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고 나니까 내성적으로 사는 게 편해서 나중에는 일부러 별로 말도 안 하고 혼자 놀기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인근 마을 5군데에서 애들이 왔는데 그나마 10명이 채 넘지 않아서 언젠가는 폐교가 될 거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학년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친구를 사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중학교에 진학하면 다들 뿔뿔이 흩어질 애들이라 서로에게 살갑게 굴지도 않았고 학교를 오가며 아는 척하는 것 외엔 달리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무렵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제 인생은 또 한편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인사를 하게 되면 얌전하고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했죠. 전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가 재혼하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왠지 마뜩자는 눈치였어요. 애 딸린 호랍이라며. 애가 우리 준호와 나이도 같은 데다가 그것도 남자애라며. 엄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둘이 나이가 같으면 친구하면 좋죠. 기집애도 아니고 사내 둘이 친구가 되겠냐? 형제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데 생판 남이네 둘이서 어떻게 잘 지내? 그리고 애들이 싸우면 넌 그의 편도 못 들고 준호 편도 못 들고 그럴 거잖아. 그래서 뭐요? 엄마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누가 말린다고 되겠냐? 준호 아빠하고도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덜컥 준호부터 가지는 바람에 그랬고, 지금도 내가 볼 땐 그 집에 준호가 가면 찬밥 신세될 거 뻔하니까 하는 말이야. 할머니는 제 양육에 엄청 신경을 쓰거나 살갑게 저를 대하신 적도 별로 없으시면서 엄마의 재혼을 은근히 반대하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불안한 예감은 맞았어요. 재혼할 분과 엄마는 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대판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애딸린 처제를 알면서 시작했는데도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애딸린 과부가 불리했던 겁니다. 전 엄마가 재혼을 포기하고 절 선택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라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할머니께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드리는 걸로 전 변함없이 엄마 사랑 못 받고 혼자 내성적인 척 하면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거죠. 준호야, 엄마 이해하지? 내가 이해 안 하면 엄마 재혼 안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준호가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고 엄마 행복도 좀 빌어주고 그러면 엄마가 한결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엄마 시집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내 걱정은 말고.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가끔 올 거야. 전화도 할 거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엄마는 살짝 눈물을 보이면서 절 꼭 안아주었는데 전 그 진심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엄마와 울고 웃고 싸우고 삐지고 다시 화해하면서 살아봐야 정도 들고 사랑도 하게 된다는데 전 가장 해야 하는 그 과정들을 놓쳐버린 채 자랐고 이제 쓸쓸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엄마를 시집 보내는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이 아마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을 겁니다. 재혼한 엄마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를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통화만 했고 그때도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다가 항상 할머니에게 돈 붙였다고 말씀드리라는 말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결국 엄마는 매달 자신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걸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친년. 지 새끼 얼굴 한 번을 안 보러 오네. 아이고. 할머니는 가끔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무덤덤해 보이는 할머니 눈에도 홀로 자라는 제가 안쓰러우셨나 봐요. 어디 한 군데 정부 칠 데가 없다 보니 그 시절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종일 산으로 들러 혼자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밤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그대로 뻗어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기억도 안 났어요. 중학교는 읍내로 다녀야 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읍내로 오가는 버스를 놓치면 그날은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기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정류장에 나와 기다려야 했고 수업 마치면 버스 놓칠세라 정신없이 달려가야 했어요.
당번이 걸리면 그날은 버스를 놓치기 일쑤여서 걸어서 집에 왔는데 거의 밤 9시가 다 되었습니다. 겨우 14살밖에 안 된 인생인데 어쩜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든지. 학교 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게 딱히 지겹거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가 인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같은 반 처음 짝꿍이 바로 인석이었습니다. 인석이는 도시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다는데 도시애라 그런지 사내애가 얼굴도 뽀얗고 팔다리도 길고 또래보다 키도 한 뼘은 더 컸어요. 사근사근 먼저 말을 붙이고 어쩌다 제가 책을 안 가져오면 같이 보자고 말해주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자세히 가르쳐주던 그 살가움에 뭉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거나 저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심지어 방긋 웃어주는 사람은, 아니, 친구라는 존재는 없었거든요. 평생 동안 인석이가 처음이었어요. 사내들끼리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전 그 아이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 너무 좋았고 남을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아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막역함이라고나 할까요? 아니, 인간적인 존중이나 대접. 아니,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친구하자. 그냥 같은 반이니까 친구하는 거 말고 진짜 서로 속마음도 다 털어놓고 서로에게 거짓없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 말이야. 그제야 저는 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진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에게 거짓없이 대하는 사이. 전 엄마나 할머니에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정을 느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와 존중을 인석이에게 받았습니다. 인석이 어머니는 읍내에서 작은 술집을 했어요. 낮에는 차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팔았는데 밤이 되면 술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석이를 술집 아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전 왜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인석이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이유가 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행실이 나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인석이는 학교를 마치면 항상 엄마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어요. 저도 가끔 인석이 따라서 가게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자상하고 따뜻한 인석이 어머니는 늘 절 친아들처럼 맞아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지. 그럼 할머니 힘드시니까 항상 학교 마치면 저녁은 우리 가게에서 와서 먹고 가. 아니에요. 괜히 폐를 끼친다고 할머니 야단 주세요. 내가 할머니께 말씀드릴게. 아들 친구면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해. 알겠지? 친엄마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말과 자상한 마음을 친구 엄마에게 듣고 느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석이가 착하고 다정한 이유가 엄마를 닮아서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참 부럽기도 했고요. 인석이는 공부도 잘했고 마음도 따뜻했고 친구도 없이 혼자 방황했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 비로소 진정한 벗을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어요. 인석이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하다 보니 어느새 공부도 하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인석이랑 함께 했어요. 인석이 집은 엄마가 하는 가게 뒤쪽 골목에 있는 단칸방이었는데 저와 인석이는 학교를 마치면 언제나 집에 가서 웃고 떠들며 숙제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었습니다. 때론 마지막 버스를 놓치기도 했지만 인석이 집에서 놀다가 그냥 잘 때도 많았어요. 그럼 인석이 어머니는 항상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손주가
친구 엄마의 보살핌에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정작 친엄마는 재혼한 뒤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으니 할머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 준호가 엄마 정을 못 받고 커서 그런가 인석이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우리 준호에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잘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인석이가 이사 와서 적응을 잘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준호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제가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인석이 어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그저 목소리만 들어도 참 인자하게 생겼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끔 텃밭에서 캐온 야채를 한 보따리씩 싸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석이 어머니는 이렇게 싱싱한 야채는 시장에서도 사기 어렵다면서 너무 감사해 하셨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식혜나 수정과를 직접 만들어서 제 편에 보내곤 하셨어요. 전 가끔 인석이랑 인석이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인석이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인석이 어머니도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다고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방학 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석이를 외갓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인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 외갓집 가는 기분이라면서 매우 들떠했어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키운 수박을 들고 우린 계곡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콩국수를 만들어줄 테니 대충 놀다 오라고 하셨죠. 전 그동안 혼자서만 놀던 숲과 들과 계곡을 인석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람을 따라 산을 오르고 숲길을 따라 달려가며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잡고 때로 청설모를 따라 뜀박질도 하면서 오래오래 그 순간들을 추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우린 계곡에 와서 물속에 담가두었던 수박을 꺼내 나눠 먹기도 하고 바위에 나란히 누워 잠시 낮잠도 잤습니다. 후두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깜짝 놀라 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있자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고 우린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인석이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늘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했답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인석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아버지는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것만 있으면 들고 도박장으로 갔대요. 매번 돈을 다 잃고 엄한데 화풀이를 하다가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건 다반사였고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서 월급을 가불하라고 닥달을 하다가 어머니가 거부하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경찰이 출동해야 끝이 났답니다. 어느 날은 인석이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바닥으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어머니는 인석이가 잘못되면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답니다. 인석이가 깨어나자 어머니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길로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쳤답니다. 난 요즘도 아버지가 우릴 찾아올까봐 무서워. 아버지가 찾아오는 꿈도 꾸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버지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어쨌든 아버지니까. 혹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연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답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해. 인석이는 말끝에 살핀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지난 시절을 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다는 것에 전 덩달아 가슴 아팠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전 사실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라는 것에 늘 서운했고 쓸쓸했고 원망의 마음이 컸는데 인석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갓집에 맡겨졌던 얘기를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외갓집에서 자랐어. 엄마가 돈을 버셔야 했거든. 여긴 너무 시골이라 친구도 없고
난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다가 완전 지쳐서 집에 가면 그대로 뻗어 잤어. 그래야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외롭거나 무서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잠들 수 있었거든. 어느 날 엄마가 애 딸린 호라비와 재혼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엄마랑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울기도 많이 했고, 엄마가 날 버린 것 같아서 미워하기도 했는데 이제 괜찮아. 평생 함께하고픈, 아니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인석이 너 덕분이야. 에이,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다른 애들은 우리 엄마가 술집 한다고 날 조롱하고 그러는데 넌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줬잖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드는 것들 얘긴 귀담아 듣지 마. 난 그런 애들이 하는 말 전혀 신경 안 써. 준호야, 우리 평생 친구하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함께하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알겠지? 당연하지.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그날 우린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장비 관우가 복숭아 나무 아래서 결의를 맺었다는 도원결의처럼 우리도 소나기를 피해 들어왔던 그 나무 아래서 결의를 맺었어요. 문득 소나기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치 우리의 우정을 환영해주는 희망의 무지개 같아서 더욱 신이 났어요.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곡 속으로 몸을 풍덩 던지고는 물장구를 치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형제가 돼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으니 뭔가 사내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뭉클하고 묵직한 전우애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도중에 전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났고 그대로 깊은 계곡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석이가 너무 놀라 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미친 듯이 저를 불렀습니다. 전 인석이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까무룩 정신까지 잃었는데 깨어보니 인석이가 절 구해낸 뒤 바위에 눕혀놓고 울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전 물을 토해내며 정신을 차렸고 순간 인석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대로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지만 내 친구 인석이가 나를 구해주었다는 생각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절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석이도 무서웠을 텐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훗날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인석이도 그제야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한 날 친구를 잃어버리는 줄 알았다고 정말 얼마나 울던지 제가 다 당황했어요. 근데 어떻게 물에 뛰어들 생각을 했어? 너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지금 그게 문제야. 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냐? 진짜 그 순간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그냥 널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 물속에서 끌어냈는데도 네가 꼼짝을 안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디선가 인공호흡하는 걸 본 것도 같아서 닥치는 대로 한 건데. 정말. 나도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인석이는 친구이자 친구 같은 형제이자 형제 같은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신께 기도도 했어요. 저에게 인석이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계곡 사건 이후로 우리의 우정은 날마다 더 깊어갔어요. 우린 고등학교 가서도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인석이는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갈 생각이었지만 전 성적도 보통인데다가 외갓집 형편도 넉넉치 않았고 재혼한 엄마에게 대학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미친년.
집에 앞 하나 한 자식은 내팽개쳐놓고 남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아주 지랄을 하네, 지랄을 내. 아유, 미친년, 아유. 외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셨지만 전 이미 심장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그리움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석이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평생 나와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삶의 이유가 되는지 전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인석이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라면서 입시 준비는 하자고 했어요. 우리 둘은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지만 항상 점심도 둘이 같이 먹었고 학교 마치면 도서관에서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 무렵에 인석이네 가게가 꽤 잘 되어서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도 가고 가게도 새로 단장하고 그랬어요. 인석이 방이 생기니까 마치 제 방이 생긴 것처럼 좋았고 전 일요일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인석이 방에서 먹고 공부하고 음악도 같이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DJ가 읽어주는데 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인석이와 제 얘기를 적었는데 DJ도 우리 둘의 우정이 너무 남다르고 부럽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한 달 입시를 남겨두고는 인석이 집에서 살면서 공부에 매달렸어요. 인석이 어머니가 그러라고 먼저 배려해 주셨어요. 하루 2번만 오가는 버스 시간에 맞춘다고 공부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야식도 든든하게 챙겨주셨고 점심 도시락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주시든지 매번 엄마 정성이 가득한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울컥하고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우린 나름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고 학력고사를 무사히 치렀어요.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대학에 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석이는 서울의 대학을 갈 생각이었는데 저만 혼자 여기에 남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겨울방학 내내 알바를 해서 일단 등록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석이가 같이 알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등록금을 같이 마련하자고 말하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푹 안아주었어요. 사내들끼리 긴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 등 다독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 녀석과 평생 살아간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곧 우린 알바를 알아보러 가기로 약속했고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읍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라 읍내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전 혹시 약속에 늦을까 일찍 나와서 버스를 탔고 우리 둘이 잘 가던 오락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인석이가 오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오락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도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인석이 집에 가봤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인석이 어머니 가게로 갔더니 거기에도 인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기로 한 거니? 네, 오늘 같이 알바 알아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더 기다려봐. 너랑 약속을 잊어버릴 애는 아니잖아. 오다가 어디 잠깐 들렀을 수도 있고.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겠네. 전 다시 약속 장소로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여전히 인석이는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지만 인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다시 집에도 가보고 어머니 가게에도 가봤지만 역시 인석이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인석이 어머니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고3인데 실종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입시를 쳤으면 혹시 성적이 안 나와서 비관하여 가출한 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인석이는 절대 그럴 애도 아니고 성적도 좋다고 제가 대들자 경찰도 난감한 듯 그럼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딱히 실종되거나 납치되거나 범죄에 연루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깔려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인석이 동선을 추적한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인석이 어머니는 반실성한 듯 읍내 곳곳으로 인석이를 찾아다니셨고, 저도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서 함께 인석이를 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반듯한 인석이의 실종은 작은 읍내에서도 한동안 얘기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 한 명이 우연히 소도시에서 인석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어머니와 소도시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인석이가 웬 남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인석이를 불렀지만 못 들었는지 그냥 가버렸다고 했어요. 인석이가 그곳에 갈 일이 없는데 이상한 마음도 들고 반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와 인석이 어머니는 인석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 본 적이 없는지 일일이 묻고 다녔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참 전단지를 건네던 인석이 어머니가 갑자기 인석이를 부르며 횡단보도로 뛰어드시는 바람에 차들이 서로 엉키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맞은편에 인석이와 닮은 애가 지나가는 것을 본 모양이었어요. 결국 인석이 어머니마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인석이에게 벌어진 건지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무서워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애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 납치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럴 이유도 정황도 없었습니다. 인석이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인석이 찾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어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준호야, 우리 인석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지? 어딘가 잘 있겠지? 그럴 거예요. 인석이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영리한 애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으로 오려 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인석이는 반드시 그럴 거니까 어머니도 어서 건강 회복하세요. 그래야 인석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죠. 그래, 그래야지. 고맙다, 준호야. 전 다시 기운을 내야 했어요. 반드시 나의 영원한 벗이자 형제이며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 함께해야 할 인석이를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석이 앨범에서 가능한 얼굴이 크게 잘 나온 것들을 추려서 전단지를 만들었고 읍내부터 소도시까지 이어지는 모든 동네와 거리 곳곳마다 일일이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조차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건지 전 낮엔 인석이를 찾아다녔고 밤엔 인석이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걱정이 되셨는지 하루는 인석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백설기 떡을 해오셨는데 그걸 한 입 베어 물다 목이 메어 할머니 품에 안겨 통곡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석이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도 죽을 써 가져다 주시면서 위로를 하셨어요. 하지만 인석이 어머니는 영 기력을 차리지 못하신 채 점점 상태만 나빠지셨습니다. 정말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 도대체 인석이는 어디서 뭘 하는지 전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물이 안 날 만도 한데 인석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은 더 났어요. 그리고 대학 학력고사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석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거뜬히 합격할 만큼의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주인 잃은 성적표만 덩그러니 인석이 책상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갈 무렵
끝내 인석이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건강한 체질은 아니셨는데 인석이 사라지고 충격을 받으신 것이 겹치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 인석이 어머니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인석이 찾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아니, 평생 걸리더라도 찾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그곳에서 맘 편히 지내세요. 그렇게 그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그때부터 늘 겨울이었습니다. 전 대학을 포기했고 외할머니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그곳을 떠났어요. 돈 많이 벌어서 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었고 돈이라도 벌면 꼭 붙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시로 온 저는 돈부터 벌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석이를 찾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가장 흔한 배달 알바부터 시작했고 돈을 조금 모아서 운전면허를 딴 뒤에는 택시도 몰았습니다. 알바를 할 때도 배달 가는 골목마다 인석이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고 택시를 몰 때도 승객들에게 일일이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석이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도 했어요. 특히 인석이가 사라진 그곳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를 주로 했는데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인석이 얼굴을 아예 티셔츠에 인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승객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간절하게 찾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전 그럼 항상 대답은 같았어요. 제 친구이자 형제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꼭 얼굴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인석이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난 뒤 외할머니께 조금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인석이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썼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사람을 찾으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차라리 운전보다는 영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맞겠다 싶어서 전 당장 기사 일을 그만두고 영업일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국수와 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업부터 우유와 빵을 납품하는 영업도 했고 병원이나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는 영업도 했어요. 보험 영업에 자동차 영업까지 정말 안 해본 영업이 없을 정도로 영업의 달인이 되어갔습니다. 만나는 고객들마다 인석이 전단지를 보여드리면서 인석이를 찾는 이유를 설명하곤 했는데 관심을 보이시며 격려해주는 분들도 많았지만 더러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에서 심할서도 참 많이 썼어요. 결국 전 본격적으로 인석이를 찾아 나서는 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흥신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면서도 제 할 일하고 인석이도 찾는 방법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사무실을 얻고 사무실 한켠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침대를 갖다 두었어요. 그렇게 전 어느덧 40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주 가끔 엄마와 통화를 했지만 이젠 남보다 더 낯설기만 했어요. 전 해마다 인석이 어머니 기일에 산소에 다녀오고 매번 인석이를 찾지 못한 것을 죄송해하면서 더 열심히 인석이를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도 인석이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하고 선명해졌어요. 제발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주면 좋으련만 인석이는 꿈에서도 절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일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불륜의 증거를 잡아달라는 의뢰가 가장 많았고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잡아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여행을 다녀왔더니 개가 사라졌다고 개를 찾아달라는 의뢰도 종종 있었어요. 드물게는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술 먹고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택시를 찾아달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전 돈이 되는 거라면 불법이 아닌 이상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알아두었던 인맥이 나름 쏠쏠해서 경찰 형님들 도움도 간간히 받으면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늘 인석이를 찾으러 다녔고요. 전단지를 보고 제보가 오면 아무리 멀어도 꼭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단지 속 사진이 인석이 고등학생 때 모습이니까 많이 넘은 인석이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알 길이 없었고, 전단지 사진만 보고 걸려오는 제보 전화는 대부분 인석이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흥신소도 점점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한 건도 의뢰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석이 찾는 건 고사하고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흥신소를 접고 막노동이라도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웬 거짓골을 한 할아버지가 흥신소를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박스와 폐지 팔아서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자신의 전 재산이라면서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가 가득 든 비닐봉투를 내미셨는데 자그마치 5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단지 한 장을 내밀면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전단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만들어서 뿌렸던 인석이 전단지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전단지 속 사람하고 무슨 관계세요? 할아버지는 그 물음에 잠시 머뭇하시더니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석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문득 오래전 인석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도박만 하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왔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어느 날 폐지 속에서 그 전단지를 보았고 자기 아들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그 전단지는 오래전의 것이었고 제가 영업직을 그만두고 흥신소를 하면서 연락처도 바뀐 뒤라 아마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단지를 만든 사람이 저인 줄 몰랐고 그저 오가며 본 흥신소가 있어서 무작정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 그때 내가 그런 전화를 안 했으면 우리 인석이... 할아버지는 채 말을 못 잇고 한참을 우시다가 결국 오래전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인석이를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사채빚을 져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인석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섬에 팔아 넘기겠다고 할아버지를 협박을 했대요. 인석이와 인석이 어머니가 그렇게 도망가고 난 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고 자기가 없어야 두 사람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찾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아들을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인석이 외갓집 쪽으로 전부 연락해서 겨우 어느 시골 읍내에 인석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직접 찾아가면 사채업자들이 따라올까 걱정되어서 전화만 했대요. 다행히 인석이가 받았답니다. 그리고 인석이는 한참 말이 없었대요. 인석아, 아빠야. 미안하다. 잘 있지? 엄마도 잘 있지? 걱정 마. 아빠가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엄마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아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았대. 알겠지?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디세요? 인석이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한 듯 어디냐고 물었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오겠다고 했고, 인석이 아버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면 사채업자들이 무슨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도시역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인석이는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잠깐 친구 만나고 바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오지 않았대요.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어쩜 인석이 어머니가 못 가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했답니다.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대요. 인석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전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인석이는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고 저에게 양해를 구하러 오는 길에 어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미리 사채업자가 찾아왔고 정말 반친구가 인석이를 봤다면 사채업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인석이를 봤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인석이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고 거의 노숙자로 지내며 폐지나 빈병을 주어 생활했는데 우연히 그 전단지를 보고서야 인석이가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인석이가 사라진 날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대요. 전 사채업자가 단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석이 아버지가 기억하는 사채업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길로 사채업자 사무실에 가보았지만 세월이 지난 만큼 당연히 사무실은 없어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탐문하여 사채업자 사무실이 옮겨간 곳을 알아냈고 그렇게 찾아갔더니 제법 큰 대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일수를 찍는 직원도 여럿이 있었고 사무실로 드나드는 사내들도 꽤 되었습니다. 전 당장 흥신소를 정리했고 그 대부업 사무실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복만 할 수 없어서 포장마차를 구입해 낮에는 어묵과 순대를 팔았고 밤에는 대부업 사무실이 보이는 여관방에 장기 투숙을 했습니다. 간간히 그 대부업의 직원들이 오가며 어묵과 순대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도 했어요. 야, 그 새끼 완전 개털인 것 같은데 그럼 작업 들어가야 하나? 곧 작업할 모양이야. 또 지방 출장 갔다 오게 생겼네. 지방 출장. 언뜻 평범한 직장인의 대화 같았지만 그 단어들은 그들만의 은어였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부업 사무실 앞에 승합차가 멈춰섰고 직원들이 여러 명의 남자들을 태운 채 사라졌습니다. 전 조용히 승합차를 뒤따라갔어요. 승합차는 밤새 고속도로를 달렸고 해가 뜰 무렵 도착한 곳은 해남 끝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섬으로 이어지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물론 저도 따라갔습니다. 정오 무렵 드디어 도착한 섬에는 이미 또 다른 업자들이 승합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접선을 했고 대부업 직원들은 승합차에 데리고 온 남자들을 인수하면서 돈을 받았고 또 다른 업자들은 인계받은 남자들을 다른 차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전 관광객인 척하며 또 그 차를 뒤쫓아갔죠. 차가 멈춘 곳은 바다를 바로 끼고 있는 숲속의 작은 컨테이너 숙소였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러 명의 사내들이 있었어요. 주로 새벽이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컨테이너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업자는 새로 인계받은 사내들을 컨테이너에 밀어넣고 자물쇠로 잠근 채 갔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컨테이너 자물통을 부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한 10평쯤 되는 컨테이너 안엔 사내들이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누워있거나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한편에는 요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통이며 먹다 버린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벌레들도 연신 벽을 타고 기어다니고 있는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모두 절 보더니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겁을 집어먹고는 다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찬찬히 그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인서가 하고 부르는 말에 사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 속엔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명 인석이었어요. 정말 우리 인석이가 맞았습니다. 그 듬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소하고 한없이 수척하고 머리도 듬성듬성 뽑혀버려서 그냥 지나가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지만 전 한눈에 인석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인석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인석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저를 알아본 듯 침까지 질질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내들이 돈을 못 갚자 섬에 팔아넘긴 불법 대부업자와 사내들을 감금한 채 일을 시킨 양식업자와 선주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컨테이너에 갇혀있던 15명의 사내들 중 인석이를 포함하여 셋은 가족을 찾았고 나머지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른 채 모두 복지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인석이를 품에 안은 인석이 아버지는 내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먹이기만 하셨어요. 인석이는 오랜 세월 감금과 폭행을 당한 탓에 지능도 떨어져 있었고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습니다. 그날 인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사채업자들이 인석이 아버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아들인 인석이를 잡아다 섬에 팔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오던 인석이를 납치해 갔을 거라고 경찰도 추정했어요. 그렇게 납치되어 일을 하다 죽은 사내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인석이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막노동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비가 와서 공치는 날엔 다른 알바도 하면서 인석이 병원비도 대고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월세로 얻어서 인석이 아버지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직 인석이를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에 결코 후회는 없었어요. 전 비로소 인석이 어머니에게도 면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았던 인석이 아버지는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는 그 길은 평안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전 이제 택시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쉬는 날엔 여전히 인석이가 있는 요양원에 가서 수다를 떨다 옵니다. 인석이는 다 잊어버렸지만 제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준호. 제가 평생 인석을 생각하며 살았듯 모든 것을 다 잊은 인석 역시 정준호라는 제 이름 하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눈앞에 있어도 정준호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요즘 제 소원은 인석이보다 딱 3일 더 사는 것입니다. 인석이 보내고 장례 치러준 뒤에 저도 편안하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